자, 나 앞에 얘기한다고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은 우리 요 그 단원에 앞서가지고 이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자,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 해가지고요. 작품이 있고요. 그냥 크게 외제적 관점과 외제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관점에는 이 문학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뭐 표현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또는 작품을 해석하는 거야. 요즘 뭐 감상이라고도 하고 해석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 해가지고 내재적 관점은 이제 표현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거나 감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거야.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요건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 외제적 관점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독자를 중심으로, 독자에게 주는 영향,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다음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옛날 표현식에 이런 무슨 론적 관점을 그대로 쓰는 이제 뭐 교과서나 이런 데도 있고요. 또는 요즘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외제적 관점이 어떤 맥락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 또는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오늘 그 이제 어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 문학사적 맥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했다 보니까 그냥 작가 맥락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 작가 맥락으로 작품 읽기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사회문화적 배경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회문화 맥락입니다. 사회문화 맥락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독자에게 주는 영향은 쉽게 독자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시가 뭐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자, 이 한용운의 이 시인의 작품에서 보면요, 당신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이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든지 또는 내가 당신에게 굉장히 이제 뭐 희생을 뭐 어떤 헌신을 다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한용운 시에 나오는 이 당신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자, 내재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한용운이 승려였기 때문에 이 승려였던 이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살았어.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 맥락이죠.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라고 하는 게 뭐 연인이라든지 또는 뭐 사랑 또는 뭐 기다림의 대상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자, 승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용운이 승려였단 말이야. 자, 스님이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적 깨달음이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뭐 절대자라고 하든지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어. 또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당신이라고 하면은 조국의 광복 정도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맥락이나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어떤 작품에 담겨있는 시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학교 시험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이 아니고요. 수능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를 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거의 한 95% 이상, 뭐 99% 이상은 진짜 거의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올 거야.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인데 작가 이름을 봤더니 작가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외제적 관점으로 먼저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작품 읽기는 항상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재적으로 잘 읽어야 돼. 자, 내재적으로 아주 작품을 잘 읽은 걸 바탕으로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풀 때 보면은 뒤에 보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이 외재적 근거 기준을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해주는 외재적 근거에 맞추어 가지고 내재적 내용을 대입해서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수능국어에서 또는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국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읽기는 내재적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재적 읽기가 기본이 안 되고 그냥 이 작품에 담겨있는 의미 필기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의미, 이거는 무슨 의미 외우듯이 적는 거는 사실 작품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시험이 막 촉박한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진도들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이제 이 내신 국어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수능국어,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수능을 좀 잘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문학 읽기 기준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쌤이 중간중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학작품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업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요거 자습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펼쳐주세요. 192페이지죠.
자, 그래서 요 단원의 맥락 나오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요 맥락과 그 다음에 소통입니다. 소통은 뭔 소통인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문학 작품이 이거는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문학 작품은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작가는 작품을 만들고요. 우리는 독자는 작품으로부터 얻을 것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이 구조가요, 작가와 작품이 서로 소통하고, 자, 그 다음에 작품과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요, 작가와 독자 역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요 소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작품을 읽는데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읽으면 좋다. 자, 그래서 작품 하나를 입체적으로 읽어보자 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그러면 문학작품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법. 자, 이거는 뭐냐면요. 문학작품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인과 소통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작품과 연결을 지어야 되고요. 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문학소통이라고 하는 건 문학작품을 매개로 하여서요 작가 또는 다른 작가와 소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 다음 문학작품 감상은요, 감상을 통해서 무엇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성찰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이 문학작품 감상을 통해서요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요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성찰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든지 또는 공동체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넓힐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혹시 압니까? 기억나나요? 김천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천지가 인력거꾼으로서 이제 이 마치 택시처럼 인력거를 끌고 이제 사는데 아내가 아팠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이 옆에 내가 무슨 소리 하냐면서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는데 아내가 설렁탕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인력거를 계속 돌면서 오늘 이상하게 운이 좋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술도 한잔 마시고 설렁탕을 사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어떻게 돼 있었어? 죽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김천지야?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김천지도 아는데 그 김천지가 아내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뭘 느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학적 좀 주제는 이제 1920년대 일제강점기죠. 1920년대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일제강점기 지하에 살고 있던 그런 하층민들의 삶을, 힘든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 작품의 주제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1920년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도 않아.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층민이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 맞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설을 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느냐 또는 읽으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느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김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과 몇 년 전에 이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했던 그 모녀의 이야기가 그 뉴스에 실렸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김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는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우리가 문학 작품 감상을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찰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인식을 한다. 자, 다음 본문 볼게요. 자, 근데 이거 은근 작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은근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은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꼭 얘기합시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항상 저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내재적으로 작품을 읽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내재적으로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작품 해석, 작품 감상의 뼈대가 되는 시읽기죠. 시읽기의 뼈대가 되는 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는요. 화자, 다음 시적 상황, 그리고 이 정서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짚을 겁니다. 항상. 자, 그래서 화자와 관련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는 화자의 위치를 볼 겁니다. 화자의 위치요. 화자 어디 있는지요? 맞아. 화자 어디 있는지. 화자가 어디 있는지도 맞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자가 그래서 시 안에 있느냐 시 바깥에 있느냐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시 안에 있느냐 시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까지도 파악을 잘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시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라든지 뭐 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자, 다음 시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만 말하는 건 아니야.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 감각적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를 그려줄 거야. 시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장면을 그려줄 거야. 자, 그러면 그게 후각적일 수도 있고 촉각적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그려질 수도 있어. 그렇게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을 떠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상황입니다. 자, 다음 정서. 정서는요. 시어.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어가 있을 거야. 외로움, 슬픔, 괴로움, 뭐 행복 이런 것들. 자, 다음 시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 작품들은 무엇을 파악하느냐? 이 시에서 뿜어내고 있는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서를 파악할 건데 정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우리는 정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던 수많은 활동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선생님, 문학 작품은 예술 작품이고 사람마다 그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감상 내용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문제로 풀 수 있죠?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풀지요? 라고. 그래서 문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근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애초에 그 말에 동의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그 평가원에 글 기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인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작품 쓰는 작가들도 은근히 있어요, 좀. 왜냐면 그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글 쓰는 작가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대학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원에 있는 이 문제 출제 이론 중에 대학 교수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문인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내는데?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을 내재적으로 잘 읽어야 돼. 작품 안에서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읽어야 돼. 그리고 나서요, 어떤 보기,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고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대입해서 읽어서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건 가능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국어나 이런 데서 이제 접하게 되는 문학의 어떤 감상 방식이라든지 해석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내신이랑도 같이 병행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작품 읽기를 내재적으로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재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용상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잘 읽는 아주 기본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작품을 읽고 감상이 좀 다를 수는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이 작품을 읽고 적어도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비슷한 대답이 나올 만한 것들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다 비슷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예를 들어서요. 부모를 잃은 슬픔을 가슴을 치면서 막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눈물을 머금고 작품을 발표했어. 그런데 어떤 독자가 그 작품을 읽고 나서요. 아, 나는 어렸을 때 친구랑 놀이동산 같은 놀이동산 가서 너무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어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거는 그냥 다른 감상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읽은 오해, 거의 오독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오해 또는 오독을 실제로 많이 해요. 전혀 작품에는 그런 의도로 쓰여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마치 외우듯이 아 그래 뭐 어둠은 안 좋은 의미고 뭐 빛은 좋은 의미고 뭐는 뭐고 막 외우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 읽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작품을 외우듯이 읽지 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내 식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기준을 똑바로 읽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안 나옵니다. 맞죠? 그냥 툭 제시해버려요. 맞죠? 뭐만 제시했어요? 서술어만 제시했습니다. 이 서술어만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하게 하느냐? 이 상황에 주목이 됩니다.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야야야 못됐어 라고 얘기해. 그러면 갑자기 확 시선이 갑니다. 맞죠? 왜? 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딱 주목을 시킵니다. 맞죠?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궁금하잖아. 맞죠? 자,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서 길에 나아간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 뭔가를 잃어버렸답니다. 뭔지 몰라. 근데 뭔지 궁금한데 지도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대. 맞죠? 자, 그래서 주손이 주머니를 더듬는데 그 길을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돌담이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나라고 하는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맞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길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그린 그림자를 들이우고 담이 있어 버렸어요. 자, 이 담에는 쇠문이 있습니다. 자, 이 쇠문은 건너지 못해요. 나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무엇과 단절시켜버리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자, 그래서요. 얘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자, 지금 이 시까지, 이 3년까지 읽었을 때는 뒤에 밑에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 맞지? 자, 그런데 탑은 쇠문을 굳게 닫아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 가로막혀 있어. 담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이 담은 무언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서의 장애물이기는 할 건데 아직은 무언가를 만나려고 하는지 몰라. 왜?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게 뭔데? 길의 성질이네요. 길의 특징. 뭔데요?
통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화자로 하여금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저녁이 아침으로 변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라고 해가지고 길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라는 점에서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길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서 저녁으로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이 담겨있는 공간이 길인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길 속에서 화자는 무언가를 하겠지. 자, 이거는 사실은 시를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정서가 드러납니다. 자, 정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굉장히 친절한 작품이에요. 친절한 문학 작품이고 친절한 시야. 이렇게 안 드러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풀한복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아, 담이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어? 나였네. 담 저쪽에. 자, 그리고요, 내가 있는 이 길은 또 어떤 공간이냐 라고 했을 때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이래. 굉장히 황량하고 황폐합니다. 자, 그러면 길이 있고요, 담이 막고 있는데, 자, 여기가 저쪽이고 이렇게 가서요, 여기가 이쪽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쪽 땅은 어떤 땅인데 지금 풀이 없다며, 풀 한 폭이 없다며,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은 황량해. 맞죠? 자, 그런데 저 담 저쪽에도 내가 남아있고요. 자,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잃은 것이 바로 뭡니까? 담 저쪽에 나죠. 자, 그러면 지금 저 담 저쪽에 있는 나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 찾는 게 심지어 뭐라는 거야? 내 삶의 이유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바꿔보면은 나는 이 잃은 것을 찾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내 삶의 이유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잃은 것이 뭐였는데? 저 담 저쪽에 남아있는 나야. 맞죠? 자, 그런데 이 저 담 저쪽에 있는 나는 저쪽에 있고 내가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을 거야. 맞죠? 내가 있는 이쪽의 공간은요 또 어떤 공간인데? 황량하고 황폐한 공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녹록치 않은 현실, 지금 녹록치 않은 나의 환경, 이러한 환경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저 담 저쪽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담 저쪽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담 저쪽에 있는 나를 그러면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이쪽에 있는 나로 살면 되잖아. 근데 저쪽에 있는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 저쪽에 있는 나를 원하기 때문이지. 맞죠? 자, 저쪽에 있는 나를 원하기 때문이야. 저쪽에 있는 나를 그러면 나는 왜 원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지금 화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어. 맞죠? 그러니까 돌담을 더듬어서 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나 스스로 부끄럽대요. 맞죠? 자, 내가 나 스스로 부끄러운데 이 나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어떤 태도라고 합니까? 성찰적 태도라고 하죠.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끄럽게 여깁니다. 성찰합니다. 그렇게 성찰해보니 나는 지금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에 있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다음 저쪽 너머에 있는 나를 내가 원해야겠어. 그런데 저 다음 저쪽 너머에 있는 나는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부끄럽지 않은 존재여야지 내가 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나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에 해당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끄럽지 않은 대상. 자, 그런데 이 부끄럽지 않은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나의 본질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이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저 담 너머에 있는 자아는 본질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담 너머에 있는 자아 땡땡 본질적 자아 이렇게 백날 생각해봐야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흐름, 시도 사실 이야기죠. 이 하나의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바탕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가 뭔데 를 내가 연결해서 생각해 놓으면 훨씬 더 잘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저쪽에 있는 나는 본질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저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을 나는 뭐하고 있어? 아까 원하고 있잖아. 지금 현실에 있는 이 황량한 길 위에 있는 나는 부끄럽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저기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기 너머에 있는 나는 적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 맞죠? 자, 그래야지 내가 저걸 원할 거야. 자, 그래서요. 저기에 저 담 너머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건 내가 지향하는 곳이야. 왜? 내가 그곳에 있는 이 본질적 나, 부끄럽지 않은 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만나야 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 잃은 것, 본질적 자, 다음 저쪽에 있는 나죠.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잃은 거였어. 그 중에서도 어떤 나, 부끄럽지 않은 나, 본질적 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잃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 올라가서 다시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마치도록 이 작품을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자,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나,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린 거야.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서 이제 이 길에 나아간대요. 자, 그럼 이 나아가는 이 과정은요, 무엇을 하는 과정입니까? 나를 찾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길은 돌담을 끼고 쭉 간대요. 길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가지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대요. 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망적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데? 나를 찾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길 위에 있는 그림자가 절망적 상황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절망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절망적 상황은요,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나의 내면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상황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내면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맞지?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절망적 상황, 은요, 내면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뭘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면 길 위에 긴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림자는 무엇의 그림자인데? 밤의 그림자지. 맞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누군가의 상황 내면을 어떻게 긴 그림자 또는 담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식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어떤 표현 방법, 이건 형상화 표현 방법이야 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이제 구조로서 그려지는 어떤 시상이라든지 또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왜? 얘는 실제로는 추상적이야. 볼 수 없어. 그런데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 자, 그래서 이거를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요, 일단 첫 번째 화자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길임과 동시에요. 자, 시간적으로는 아침과 저녁이 반복해서 계속 찾아오게 되는 곳입니다. 맞죠? 자, 그러한 과정이 그러면 그러한 이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면은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길은 계속 쭉 나 있어. 돌과 돌로 그냥 쭉 이어져 있다며. 물론 담이 있긴 하지만. 맞죠? 자, 심지어 거기에는 아침과 저녁이 계속 왔다 갔다 해. 맞죠?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자기 탐색의 과정. 왜 자기 탐색의 과정인데 지금 이 화자 뭐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걸 찾고 있어? 나를 찾고 있어. 맞죠? 자, 그래서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정서죠. 부끄러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성찰입니다. 자, 다음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황량하고 황폐,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길이라고 하는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맞죠? 화자가 있는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 이자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한 현실. 풀 한 폭이 없어. 자, 그러면 풀 한 폭이 없는 이 현실은 이 어떤 현실인데? 힘든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자, 그래서 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다음 저쪽에는 내가 있어. 그래서 다음 저쪽에 있는 게 본질적 자아야. 왜? 저 본질적 자아는 나는 지금 하늘 보면서 부끄러운데 쟤는 안 부끄러울 거야. 쟤를 나의 내면으로 놓고 싶어. 다시 되찾고 싶어. 라고 지금 이제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잃어버린 이 본질적 나를 찾아가지고 화해시킬 거야. 본질적 자아와 비상적 자아의 화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에 보면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본질적 자아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회복과 현실 극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현실 극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실이겠어?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거 요거 두 번째,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적 화자의 심리 및 태도. 자, 시선의 이동이 한 번 발생합니다. 어디냐면요, 자, 계속 지상에 있었어요. 이 길을 보고 있었어. 돌담을 보고 있었고, 맞죠? 자, 그 상황에서 한 번 무엇을 쳐다봅니까? 천상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본 순간 무엇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뭘 할게요? 담 너머에 있는 나를 원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담 너머에 있는 나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극복 의지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짐과 염원이 되는 겁니다. 다짐은 뭔데?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거야. 나는 넘어설 거야.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다음 염원은 뭡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저 담 너머에 있는 나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뭐밖에 없대요? 나를 찾는 것밖에 없다잖아. 맞죠? 오죽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상, 이 길 위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고뇌와 절망을 느낍니다. 자, 고뇌는 어떤 고뇌였어? 내재적으로만 보자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뭘 잃어버렸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 자체도 이미 고뇌죠. 내재적으로 보자면. 자, 그럼 좀 더 나가서 이제 좀 작가적으로 또는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나의 본질은 어디 있지? 진정한 나는 무엇이지?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뭐라는 거야? 고뇌라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찰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다음 절망은 어디에서 느꼈어요? 다음을 통해 느꼈죠. 자, 그러하다 보니 화자는 담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절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기 너머에 있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저 담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가서 만나겠지. 저 정도 의지면. 맞지? 자, 그러면 그 의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현실이 답답했어. 그리고 고뇌했어. 그런데 시적 화자의 시선이 천상으로 향하는 순간부터는 미래를 다짐하고 영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자, 그래서요, 이 공간적 배경에 드러나는 화자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담 이쪽과 담 저쪽으로 나눠지죠. 맞죠? 자, 그래서 담 이쪽은 뭡니까? 그래서 현실적 자아가 있는 공간. 다음 저쪽은 그러면 뭔데요?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공간. 자, 그러면 화자는 어디를 더 원해요? 다음 저쪽을 더 원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다음 저쪽이 바로 뭐겠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되겠다. 맞죠? 지향하는 세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현실 세계가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제재. 자, 성찰적, 아까 어떤 부분에서 성찰이 드러나는지 느껴졌고요. 자, 다음 고백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어떤 대상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뭐 이렇게 대상물을 보면서 묘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물론 다른 대상 뭐 돌담이라든지 뭐 담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오긴 하지만, 자, 그 대상들이 주요한 게 아니고요. 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맞지? 자, 그래서 나 또는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고백적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면서 하늘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대요?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대요. 맞죠? 자, 다음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어떻게 의지적인데? 내가 저 담 너머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저 담 너머에 있는 나와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뭐밖에 없대요? 저기 너머에 있는 잃어버린 걸 찾는 것밖에 없대요. 그 이유밖에 없대요. 내가 살아가는 것. 맞죠? 의지적이다. 자, 그래서요, 본질적 자아와 회복을 향한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자, 다음 경어체. 경어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높임말이죠. 자, 경어체와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요, 주제를 드러냅니다. 자, 앞에 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어체 역할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갑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너무 지저분하니까 칠게요. 자, 갑니다 요 두 개 뭡니까? 경어체죠. 자, 그래서 이 경어체 반복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또 하나. 자, 통했습니다. 푸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해서요. 또 무엇도 느껴집니까? 주제 또는 의지, 이런 것들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뒤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 경어체의 사용은요. 첫 번째 운율을 형성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대요. 상징적 소재는 뭐란 뭔데요? 길과 담이죠.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중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종결어미 뭐뭐입니다의 반복은 아까 쌤이 얘기했다, 그쵸? 자, 그래서 굳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 쉼표를 한번 볼게요. 쉼표. 쉼표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1년부터 7년까지 내용들 연 내용 한번 싹 다시 정리해보면은 좀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가 좀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작품은 아니야.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가로 엮어읽기, 주제로 엮어읽기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자, 또는 다른 작가의 비슷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작품을 찾아가지고 함께 읽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상호 텍스트 썸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상호 텍스트 썸은. 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독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A라는 작품 읽었더니 얼마 전에 들었던 B라고 하는 노래 가사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A랑 B는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연결해줬는데? 감상자인 내가 연결해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호 텍스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능국어나 이런 데도 개념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페이지는 198페이지. 자,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 조금 크게 보자면 문학 소통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학 소통.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와의 만남과 같이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작가가 살았던 시대나 사회, 뭐 작품 속 시대, 독자의 시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을 이제 문학 소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 시는 1941년에 지어진 작품이랍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대요. 특히 일제는 1941년 무렵부터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우리 민족이 한글을 사용하고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민족의 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그렇죠? 자, 길에서 풀한폭이 없는 이 길이란 암울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즉 윤동주는 시적 화자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현실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를 표현한 것이다. 대한 고뇌. 자, 물론 윤동주는 이 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의지를 내비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대요. 하지만 당시에 많은 작가가 일제에 동조했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윤동주는 이 시에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하여 이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우리 문학사에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바로 뭡니까?
사회 문화 맥락을 바탕으로 한 읽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문학사적 가치에 대한 이제 그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요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비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읽고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제 나의 어떤 해석 내용들을 이제 글로 쓰는 거를 이제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평이라고 했을 때요, 꼭 안 좋은 말을 하는 거를 비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뭐 칭찬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단점이든 한계점이든 이런 것들을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작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